이번 아시안컵에 나선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최약체로 분류되던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득점했던 3골은 전부 공이 멈추어져 있던 상황, 즉 데드볼 상황에서 나온 코너킥, 프리킥, 페널티킥 득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라이브볼, 그러니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넣은 필드골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말이죠. 그전 경기였던 요르단전에서도 2골을 넣었지만 한 골은 페널티킥이었고 다른 한 골은 공식적으로 자책골입니다. 그러니까 2경기 연속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오픈플레이에서의 필드골은 단 한 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문제 중 대표팀의 공격이 왜 필드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석에 앞서서 이 영상은 특정 선수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내려는 것임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규성, 현재 대표팀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몇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고 전반적인 경기력에서도 부진한 폼을 보이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그 부진한 경기력이 온전히 선수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전술은 조규성 선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조규성 선수의 강점으로는 헤딩 능력을 통한 공중볼 경합을 들 수 있습니다. 월드컵에서도 그의 헤더 득점은 분명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아직 헤더골이 없습니다. 득점 자체가 없으니 헤더골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위협적이었던 헤더 슈팅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헤더 슈팅이 문제가 아니라 공중볼 경합 자체가 매우 저조해졌습니다. 중원에서 공중볼 경합에 승리하며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헤딩 떨궈주기를 내어주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분석해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공중볼 경합 능력의 저하가 정말 조규성 선수 개인의 폼 문제가 맞냐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조규성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전술적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규성은 미트 윌란으로 떠나기 전 K리그에서 공중볼 경합이 경기당 4.8개에 성공률 56%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 한 시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전 시즌에도 경기당 2.2회의 성공률 49%를 기록했고 우루과이, 포르투갈 등을 상대했던 최고의 무대인 월드컵에서도 경기당 공중볼 경합 5.3회의 성공률 무려 64%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반짝 공중볼 경합을 잘했던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했는데 이번 시즌 폼이 떨어진 것이겠지.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 시즌 미트 윌란에서도 공중볼 경합 경기당 4.2회에 성공률 59%로 매우 수준급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커리어 전반에 걸쳐서 공중볼 경합에서만큼은 이번 시즌까지 계속 상타를 치고 있었는데 유독 이상하게 바로 이번 아시안컵에서만 성공률은 평소 절반으로 떨어지는 30%, 성공 횟수 자체 역시 평소에 약 75%나 감소한 경기당 1.0회로 대폭락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급락은 부상이 있거나 아예 다른 시즌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면 시즌 중간에 갑자기 발생하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이 정도 공중볼 경합에서의 부진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매우 온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클린스만의 전술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 중원의 미드필더 숫자가 적고 양쪽으로 윙어와 풀백들을 모두 벌리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 근처에 동료가 없습니다. 반면 롱볼이 조규성 선수에게 날아올 시 이미 와이드하게 벌린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안쪽에 배치되어 있는 상대 수비는 서너시 그 주변으로 몰리기 시작하죠. 설령 조규성 선수가 머리로 공을 떨구어도 결국 떨어지는 그 세컨볼을 몰려드는 상대가 따낼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조규성의 공중볼 경합의 패배로 연결됩니다. 또한 전후방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금은 조윤우 선수가 최후방에서 최전방에 위치한 조규성에게 바로 롱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규성 선수가 너무 전방에 있고 우리 수비라인과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패스의 정확도와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 동료와의 간격들이 조규성 선수의 공중볼 경합 기록을 급락시킨 원인이겠죠. 헤더골도 안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강인 선수가 이처럼 좌측에서 공을 잡으면 조규성 선수는 무조건 반대 골대 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면 공이 휘어 감겨 나가면서 패스를 받는 선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궤적이 나오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그걸 따라가서 머리로 헤더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달려들며 발을 뻗어 갖다 대어야겠죠.
그런데 발보다는 머리가 강한 선수에게 이건 매우 불리한 작업입니다. 예전 이강인의 이런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발로 득점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미는 것 같은데 너무 똑같은 방법으로 공략을 하다 보니 상대가 대응하기 무척 쉽습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더라도 변칙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의 붙박이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필드골을 못 만들어내는 것이죠. 조규성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에서 한 경기 2골을 득점했고 그 모든 골은 전부 헤더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2골 모두 지금처럼 멀어지는 크로스가 아닌 조규성을 향해 감겨 들어오는 인스윙 크로스였습니다. 미트윌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규성 선수는 좌측에서 자신에게 감겨 들어오는 인스윙 크로스를 헤더로 넣었고 다른 경기에서 역시 말려 들어오는 크로스를 헤더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멀어져가는 아웃스윙 크로스에 조규성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규성 선수의 개인적인 폼의 문제도 있지만 그와 맞지 않는 전술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죠.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손흥민을 조금 아래로 내리고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규성이 최전방에서 역습을 시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조규성 선수는 이처럼 상대 최종 수비수와 온도볼 상황에서 경합을 하면서 마무리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에서 최적의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그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플레이어죠. 그러니까 이 배치도 문제가 무척 심각합니다. 공격수 2명을 놓는데 필드골이 안 나오는 게 맞는 전술인가요? 손흥민이라는 빠르면서 결정력 높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의 매우 큰 자산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옵타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이 강점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를 가지고 우리가 속공을 진행시켰던 횟수는 조별리그 3경기 동안 단 2번입니다. 참가국 24개 팀 중 17위죠. 반대로 우리가 고전했던 요르단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7회로 2위였습니다. 심지어 짧은 패스를 선호하는 일본도 속공 횟수 4회로 우리보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16강에 오른 팀 중 속공 횟수 14위가 현재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입니다. 상대 수비가 전형을 갖추기 전 정말 위협적인 공격이 될 수 있는 역습이 나오질 않으니 필드골이 나오기 더욱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상대 라인 상승 억제를 유도하고 몇 차례 역습 기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손흥민 원톱 체제가 더 적합하죠. 조규성 선수의 투입은 후반전 상황에 맞춰 변화를 주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톱 체제로 전환을 하면 우리는 남는 인원 1명을 미드필드에 투입시켜 빌드업과 중원 싸움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재성 선수가 혼자 빌드업을 하려는 장면입니다. 정상적인 팀이라면 이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써가며 상대 압박에 대항해 드리블 돌파를 시키기보다는 이 넓고 횡한 지역에 우리 동료 1명이 나타나서 패스로 탈압박을 해 보다 쉽고 안전하면서 속도까지 높이는 빌드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동료가 없다 보니 패스 연결 루트가 적어집니다. 공을 가진 선수들 주변에 계속해서 동료들이 나타나 마치 개미굴 같은 다양한 연결 통로가 나와야 하는데 클린스만 전술에서는 좌측과 우측 사이드 이렇게 두 차선밖에 없는 직선 도로와 같습니다. 좋은 감독이라면 초기 단계에는 자신이 짜놓은 전술적 움직임과 선수들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9대1 정도의 비율로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점차 적응하며 그 비율이 8대2, 7대3 이렇게 점차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후 좌우 간격이 넓은 전술은 선수들이 무언가 창의적인 플레이로 발전시키기에 서로가 너무나도 멀고 각자가 고립되는 전술입니다. 이러니 상대가 우리 공격 패턴을 저지하기 쉬워지고 사이드로 몰린 우리 공격은 계속 단조로워집니다. 단조로운 공격 속에서 오픈 플레이 골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이강인 선수도 움직임이 제한되고 주변 동료를 이용하지 못하니 좁은 지역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드리블이 계속 막히며 기량 발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터치라인 타고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도 결국 구석까지 전진하면 주변의 동료가 거의 없어서 고립되는 게 뻔한지라 그런 플레이를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이드를 고집하며 중원을 내어주고 최전방에 발이 약한 공격수를 무의미하게 박아놓는 전술로는 다양한 공격 패턴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앙을 버리고 공격 지역에 2명이나 투자한 것이 현재 거의 실효성이 없는 선택이다 보니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대표팀이 2경기 연속 라이브 볼 상황에서 오픈 플레이 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 손흥민 원톱을 두어 직접 역습, 창의적인 패스, 상대 라인 상승 억제, 공격 시 더미 역할 등 다양한 활용을 하고 남는 1명을 중앙 싸움에 투입해 중앙 연결고리를 더 만들어 상대를 끌어들인 후
미들 서드가 아닌 오히려 더 높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좌우 측면의 황희찬과 이강인에게 많은 찬스를 제공해 위협적인 역습과 더불어 중앙과 좌우를 모두 흔들어 상대 수비를 정신없게 만드는 다채로운 공격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오픈 플레이에서 필드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가오는 사우디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된 경기를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